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4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달리신 거 보상받을 만큼 일단 충분히 좀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의 이 강평을 보기에 앞서서 대체로 예시 답안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예시 답안을 봐봐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망했다 라는 감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이 수험생끼리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예시 답안과 다르게 썼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낮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구태여 내가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차피 받을 정신적 고통을 좀 더 강하게 받는 걸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보기도 싫고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용감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입니다. 이번 법규 기출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의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아마 쉬웠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법규를 보고 나서 법규 망했어요. 법규 때문에 이번 시험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천천히 뜯어보면은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 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험계의 일반적인 수험생의 한계 내에서 수험생의 시선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출제자분들이 숨겨놨던 그런 포인트들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쉽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대 출제자분들이 이 변별력을 넣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보고 싶다라고 했던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은 어차피 수험생분들이 다 고만고만한 답을 썼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수험계를 기준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답안은 한정적이고 결국은 고만고만한 출제자분이 의도에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고만고만한 답을 쓰셨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시험의 어떤 성패는 그 고만고만한 답들을 쓰는 와중에 얼마나 내가 체계적으로 답안 구성을 했는지, 혹은 그나마도 잽을 잘 날려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잽을 날려서 이 점수를 긁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러기 점수들을 잘 긁어 모으신 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좋은 득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출제 의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걸로 충분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 출제 의도를 정확히 긁어서 답안을 쓴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답안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논점입니다. 그만큼 그냥 A-B급 평이한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두고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요, 이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이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별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약간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중 수험계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A-B급 기본 논점이 탄탄하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돌려쳐서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전에 앞서서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별도로 물어봤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인정 고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판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고요, 저렇게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판례, 우리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에 대해서 이제 단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요건, 어떤 절차로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는 판례가 있으면서도 요 판례, 우리가 하자승계에서 배웠던 판례거든요. 이 판례에서는요, 사업인정 고시를 별도의 처분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출제위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험생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깊게 정리를 하신 수험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상위 0.1%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들 비슷비슷하게 답안을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판례들의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이유로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돼 라고 답안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안은요, 우리가 사업인정 고시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돌려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업인정 고시에서 배웠던 거는 이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 즉 이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을 돌려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돌려쳐서 답안 작성하는 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려치는 연습된 대로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어떤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셨다면 무난하고도 수험생 중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답안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이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쓰셨잖아요. 자, 이것도 틀린 답안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국은 판례가 갈리고는 있지만, 방향이 갈리고는 있지만 이 한쪽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틀린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분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내용, 학설의 내용을 좀 첨부해 드렸는데요. 자,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인정이라는 행정처분이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에서 고시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순한 통지수단이다. 즉 이제 사실행위로 보시는 거죠. 자, 요런 교수님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서술을 하셨어도 충분히 부분 점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 목차로 잡아서 대답하는 것,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강조드린 거죠. 물어보는 것에 맞게 목차 구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에 맞게 알고 있는 내용을 변형해서 돌려쳐서 써줘야 된다. 출제위원님들의 입맛에 맞게 돌려쳐 써줘야 된다. 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셔서 각각 목차로 잡아서 대답을 해주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사실은 이제 쉽죠. 서버에 있는 내용, 서버에 이미 넘치게 있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컴팩트하게 써주시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업인정 고시를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행위까지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단순한 통지로 보는 이 학설에서는 사실상 사실행위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답안 구성을 할 때 여기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본 거나 잘 대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본 것만 야무지게 대답하기에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어보지도 않은 효력을 대답하는데 여러분들의 배점을 할애했다면 오히려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모름 1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름 2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의 제결을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네, 딱 보면은 원처분주의, 원처분 중심주의를 쓰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 네, 너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고 이미 타 시험에서도 충분히 많은 기출문제가 쌓여있는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논점을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써줬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충분히 잘 써주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의 신청이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는 내용, 그래, 행정심판이라는 걸 밝혀야 원처분주의를 쓸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의 성격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취소소송 논점에서 배우는 이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즉 원처분주의를 단순히 행정법에서 배운 논점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얹어서 우리 개별법에 특화되어 있는 조문과 개별법에 특화되어 있는 원처분주의에 관련된 판례, 요것을 명확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재에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처럼 종전에는 이제 재결주의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원처분주의가 명문화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서브를 그냥 복붙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써주시면은 이제 더 좋은 답안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법 13조 써주는 거는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무난한 원처분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셔서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원처분청 지토의, 관할 지토의를 피고로 하면 되겠다라고 답안을 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복붙을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처분 중심주의 논점에서 고급 답안용 목차로 배웠던 거, 이제 개별법과의 관계까지 언급해 주시는 내용 써주시면 좋았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에서 배우는 논점인 이의 신청의 성격을 통해서 이게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라는 거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취소소송 논점에서 배웠던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라는 내용까지 덧붙여 주셔서, 즉 여기 나왔던 주요 논점들, 이의 신청, 취소소송에서 배운 논점들에 있는 내용들까지 잘 조합하셔서 목차를 구성했다면 굉장히 좋은 답안을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모름 2번 해설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름 3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쉽게 딱 봤을 때는 보증서 쓰는 거네,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네 하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보면요,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기각재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떠올리셨다면 출제 의도를 정확히 캐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써주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것 못지않게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재결의 불복 수단, 제가 이 스터디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실제 문제로도 냈고요. 이 내용을 써주는 것이 이 문제의 가점, 점수 차이를 내느냐 못 내느냐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거 작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이게 논리적으로 필요 없더라도 이런 상황 되면 무조건 쓰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셨겠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 판례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충분히 강조를 드렸고 시험에 이렇게 기출이 돼서 뿌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서브에 있는 내용, 제가 20점짜리 버전도 있고 10점짜리 버전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출이 많이 돼서 몇십 년간의 분석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서브화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복습만 하셔도 다른 수험생들보다 좋은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GS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문제고, 사실 이것도 AB급이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강사님들도 충분히 많이 다룬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매 있어서 포인트만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1번에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법령에 따른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에 따른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요거 하나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자, 요거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요, 임의주의입니다. 임의주의. 즉, 이의 신청을 반드시 거치고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임의주의에 대한 내용, 기억나시죠? 그 교재에 이의 신청이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여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뤘던 법조문, 부동산 공시법 11조 요거 쓰셔서 요거를 중심으로 답안을 일단은 구성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당연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가항상 이의 신청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변형해서 답안을 구성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무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읽는 순간 뭐야, 구분평가해야 되는데 안 했네? 라는 것을 딱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GS 3기에서 실무 형식의 법규 문제를 푸는 방법,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 형식의 문제를 법규에서 푸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판례를 먼저 들이밀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법조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조문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판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판례에 대한 검토, 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요 하나의 세트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는 답안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법조문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격공시법 10조 4항, 하필이면 요거 우리 그 비준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거 배우면서 이 10조 사항을 열심히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10조 사항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비준표와 관련된 판례 모음이라고 있는 그 4개, 5개 정도의 판례 중에 있는 하나의 판례. 이제 판례 번호까지 외우는 건 이제 사실상 어렵지만 요 판례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판례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할 말 많은 구분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술을 해주시면서 판례 잘했네,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라고 결론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구성해 주시면 같은 내용으로도 고득점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차 구성이 된 답안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 구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가항상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의주의, 이거를 밝히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어야 된다. 왜냐하면 물어본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써도 되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쓰고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대로 부동산 공시법 11조를 언급해서 이제 임의주의라는 걸 밝혀주시면 되는데, 혹여나 이제 행정기본법 36조 3항을 썼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엄밀히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딱 맞는 조문 아니죠. 36조 3항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 상관없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랑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임의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써줄 수는 있다. 그래서 감점될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 유의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같은 경우는요, 평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관련된 직접 규정인 이제 감칙 등을 근거로 풀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굳이 내가 이 감칙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문제에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어차피 중간에 평가사가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 검증을 할 때는 이제 뭐 감칙 등의 규정을 준용해서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풀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뭔가 검증까지 이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출제 의도랑은 벗어난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근거로 풀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보신다면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감칙으로 풀었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음 2번 하자승계. 뭐 하자승계 맨날 나오는 거죠. GS 이제 마지막에도 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승계를 쓰실 때 답안 구성 중 실수하는 부분이나 가점을 받는 목차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자승계를 복붙하는 수험생들보다 충분히 가점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하자승계를 씀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좀 귀찮은 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전제 요건이 있죠. 하자승계는 항상 이 전제 요건이 있고 여기서 한 문제, 한 2~30점 문제가 여기에 껴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제 요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목차화를 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논점들을 그냥 통목차로 처리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답안 구성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문제에서도요, 이 전제 요건과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처분성 논점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 제소기간의 기산점 판례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제 요건에 잘 녹여서 써주셨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승계와 관련해서는 뭐 개별 통지된 경우에는 하자승계 불가능하다. 우리 이제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에 대한 판례,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뭐 주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는 통지 안 된 경우에 쓰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 깜빡 실수하신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통지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를 쓰실 때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통지된 경우의 판례 요것들을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답안 구성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자, 집행정지.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온다라고 봤죠. 나온다라고 보고 이 집행정지와 관련된 논점들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푸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요게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지?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법조문 주어진 것대로 이제 39조의 2 공고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에요. 왜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출제위원분들이 여기서 묻고 싶었던 거는요. 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대한 이 2020-34070 요 판례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정리하거나 뭔가 스터디에서 문제화해서 내지는 않은 논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혹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다 쳐도 설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까지 우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강조하거나 스터디에서 문제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는 아마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을 문제로 내준 후에 집행정지 이후 판결이 기각됐을 때 그때 이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고 기존의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일반론적인 내용을 써주셨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판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청으로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없던 것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 처분에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본안에서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판례가 이거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출제 의도는 이 판례에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시중에 어떤 강사님들도 정리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이타였고 이거를 제대로 쓴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불이타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의 효력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가 효력이 소멸한다. 그리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업무정지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라는 내용 잘 써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을 중심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법조문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부스러기 점수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메인 논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논점 우리가 유닛 11-8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11-8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1조에 있는 내용들까지 얹어서 써주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회 기출문제 강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설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해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내놓은 답안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 내에서 주어진 정해진 시간 내에 촉박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는 상태로 답안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점수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상대적인 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시 답안 내용을 보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이 열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고통스러워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재충전의 시간 즐기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3개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